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스마트팜 연구소의 이인규입니다. 오늘은 수경 재배, 특히 고형 배지경 재배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배지 성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형 배지경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한국에 도입이 되고 떠오르는 것이 바로 안면 배지입니다. 이 안면 배지는 그로단이라는 회사에서 최초 생산하게 된 것인데요. 이 그로단이라는 회사의 모 회사가 바로 락울이라는 회사이죠. 덴마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이 락울이라는 회사가 안면을 최초로 만들어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일반 명사화가 돼서 락울이 안면이라고 이렇게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제록스가 회사 이름이긴 하지만 복사 기계 자체를 제록스라고 하는 일반 명사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락울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단열재로서, 건축 단열재로서 락울을 사용을 했고, 우연한 기회에 락울에서 잡초가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어 이것을 농업용 배지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 바로 락울의 자회사인 그로단이라는 회사가 농업용 안면 배지를 공급하게 된 것이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면은 스펀지와 같이 아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깨끗한 배지예요. 현무암이나 이런 암석을 1600도 이상에서 녹여서 그것을 솜사탕처럼 풀어내서 그것을 바인더라고 하는 접착제를 통해서 뭉쳐놓은 것이 바로 안면입니다. 이 안면에는 어떠한 미네랄이나 유기 성분도 없는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양액의 성분, 양액의 농도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안면은 아주 깨끗하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만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작물 생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무기 배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배 운영자의 아주 섬세하고 고도로 숙련된 재배 운영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네덜란드에서는 안면을 중심으로 매우 정밀하게 관리하는 관수 기법들이 계속적으로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첨단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급액 관리가 가능한 상태까지 오게 된 것이죠. 반면에 한 20여 년 전서부터 안면을 대체할 수 있는 배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코코피트라는 자재입니다. 물론 그 전에 코코피트 외에 다른 유기자재가 나왔었죠. 그것은 바로 피트모스라고 하는 배지입니다. 이 피트모스는 안면과는 틀리게 유기질입니다. 안면은 암석을 소송 가공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무기배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피트모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코코피트와 같이 어떤 식물이나 생물을 대상으로 채취한 인공토양을 우리는 유기배지다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럼 피트모스는 그럼 무엇이냐? 피트모스는 일종의 이끼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끼가 어느 적정한 토층의 압력에 의해서 토탄화된 것을 피트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트모스는 안면에 비해서 보습력이 매우 뛰어나죠. 그래서 안면으로 재배하는 것보다 피트모스로 재배를 하실 때 워낙 보습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급액 관리 또는 이 물 관리가 근본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두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안면은 좀 더 물을 자주 주어야 합니다.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요. 근데 피트모스 같은 경우에는 보습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안면에 비해서는 물을 주는 횟수나 양이 좀 작아도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트모스를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물 빠짐이라든지 보습력 등을
체크하셔서, 즉 피트모스의 입자가 고울수록 보습력이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입자에 따라서 급액 전략, 즉 급액 방법을 달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전문가분이나 컨설턴트를 통해서 충분히 토의를 거쳐서 급액 전략을 세우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피트모스는 주로 딸기에 사용하는 아주 우수한 유기배지입니다. 그러나 이 피트모스의 생산지는 주로 유럽 국가이다 보니까 유럽 국가는 대부분 환경 보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트모스 토탄을 채취하고 나면 그 훼손된 땅을 반드시 복원할 수 있도록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복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생산 비용에 반영되다 보니 피트모스의 판매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 피트모스는 채취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된다라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피트모스는 상당히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최근에는 코코피트라고 하는 자재가 많이 급격하게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코코피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 코코피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코코넛이라고 하는 열매에서 나오는 배지입니다. 코코넛을 쪼개서 그 안에 물을 식음료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코코넛 그 내부에 들어있는 것들을 코코넛 기름이나 여러 가지 식자재로 사용한 이후에 남아있는 껍질을 가공해서 만든 것이 바로 코코피트입니다. 그래서 이 코코피트는 과거에 사용하게 된 기원을 들어보면 스리랑카 지역에 코코넛이 껍질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을 누군가가 발견을 했고 거기에 이런 똑같이 잡초가 자라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 이것에 착안을 해서 코코넛 껍질을 인공상토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 코코넛 껍질을 사용을 했던 것은 매우 오래전 관행농법에서도 그 지역에서는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코코 배지가 본격적으로 고형 배지 겸 수경 재배에 활용된 것은 제 경험으로는 한 25년 전부터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코코넛을 파쇄를 해서 분쇄를 해서 코코넛 껍질에서 나오는 피트를 채취해서 그것을 압축을 한 후에 그것이 한국에 수입이 되면 그것을 물을 붓게 되면은 그것이 부풀러 올라와서 인공상토로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코피트가 좀 문제점이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코코넛은 기본적으로 코코넛 껍질에 상당량의 염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금은 염화나트륨이죠. 염화나트륨은 나트륨과 연소 성분 두 가지로 이루어진 화합물인데 이 두 가지 성분 모두가 작물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염분이 많은 코코피트를 그대로 분쇄해서 사용하다 보니 많은 작물에서 염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코피트를 사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코코넛 껍질을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숙성 기간을 거친 후에 그 숙성된 코코넛 껍질을 지속적으로 상당 기간 동안에 세척을 통해서 염화나트륨을 용탈시킨 코코피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코피트의 품질을 가늠할 수 있는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C를 측정하시는 방식인데요. 이 코코피트를 충분히 물에 불리셔서 코코피트와 물의 비율을 1:5 정도로 섞은 다음에 그 물을 짜내서 측정을 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측정되는 EC가 보통 1 이상 되면 수경재배 배지로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최소한의 데드라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지과 작물, 즉 파프리카나 토마토의 경우에는 이렇게 측정된 코코피트의 EC값이 0.7 이내의 것을 쓸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딸기와 같이 염분, 즉 EC에 민감한 작물일 경우에는 코코피트 배지의 EC가 반드시 0.3 이하가 되는 코코피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물을 넣어서 측정된 EC는 안정된 그리고 충분히 낮은 수준의 EC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실제로 미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저가의 코코피트 입자 사이에 들어있는 염화나트륨은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품질이 안 좋은 코코피트를 사용한 딸기 배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딸기에 심각한 어떤 생리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애석하게도 일반 세척으로는 코코피트의 EC를 0.3 이하로 떨어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딸기 재배하시는 분들이 코코피트 배지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코코피트 제품 자체를 완전히 버퍼링 처리가 된 제품을 구입을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옵션이 되겠습니다. 피트와 피트 입자 사이에 있는 염화나트륨은 세척에 의해서 쉽게 용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트 입자 안에 강하게 흡착되어 있는 염화나트륨은 물 세척으로는 충분히 제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온화 과정을 통해서 입자 내에 흡착되어 있는 염화나트륨을 빼내는 작업을 일명 버퍼링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버퍼링은 어떤 방식이냐? 칼슘 비료를 지속적으로 물과 함께 코코피트에다가 주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칼슘의 양이온이 피트 내에 흡착되어 있는 염화나트륨의 나트륨 양이온을 서로 치환해 줌으로써 염화나트륨을 염소와 나트륨으로 분리시켜서 용탈시켜주는 과정을 버퍼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버퍼링 과정을 하게 되면 칼슘 비료도 더 필요하게 되고 세척 기간도 상당 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많이 비싸지겠죠. 두 번째 방법, 일반 코코피트 제품을 구입을 하셔서 버퍼링 작업을 제가 직접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고설재배 딸기 겉터 위에 코코피트를 놓으시고 물로 포수를 시키실 때 칼슘 비료를 넣어서 버퍼링 작업을 직접 하시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렴한 코코피트를 사용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이 버퍼링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작업을 내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비료라든지 기타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함은 물론이려니와 충분히 버퍼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리스크들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딸기 재배하시는 농가분들 중에 코코피트를 사용하시는 농가분들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염류의 농도, 특히 EC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팜 환경 제어서부터 환경 요인, 그 다음에 각 환경 요인별로 제어 방법, 원리, 그리고 수경 재배에 있어서 급액 관리, 그 다음에 배지까지 일련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스마트팜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통해 문제를 도출하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